지난 한 주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그 정답을 알아봅니다. 데이터 세상 속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귀염둥이 민경 아나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초록색의 보석 녹차밭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그런 상을 갖고 왔는데, 그러면 국내 트렌드 5위부터 알아보시죠. 네, 익숙한 이름 나이키입니다. 최근 나이키가 유통 방식과 가격 인상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나이키가 지난 2019년에 철수했던 아마존 온라인 매장에서의 판매를 오는 6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새로 취임한 엘리엇 힐 CEO가 추진 중인 유통 파트너와의 관계 회복 전략의 하나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나이키와 아마존 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이키는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제품을 쇼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마켓플레이스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마존도 미국 고객을 위한 제품 구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요. 독립 판매자들이 올린 중복 제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나이키가 다양한 이유를 댔지만 결국에 실적 부진으로 아마존에 재입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격 인상도 예고가 돼서 이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나이키가 이번 1일부터 성인용 신발이랑 의류, 장비 같은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아동용 제품과 $100 미만인 상품은 인상 품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5에서 $10씩 가격을 올렸고요. 꾸준한 인기 상품인 에어포스 1은 지금처럼 $115로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인상이요, 단순한 실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만요, 그 뒷배에는 관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전체 운동화의 약 절반가량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에 각각 30%, 그리고 1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세가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나이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 부진이 꽤나 심각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나이키는 최근 2025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9.3%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41%나 급감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CEO 교체와 함께 대규모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네, 관세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나이키가 어떻게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4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지지율입니다. 이제 정말이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 이틀밖에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민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사이 지지율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막판 판세를 흔들 변수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와 부동층의 향방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부터는 대선 후보 지지율 등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대선 당일인 6월 3일까지 투표 마감까지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알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남은 기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지,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방탄 정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조하면서요. 이재명 후보와의 도덕성 차이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 모두에 대한 실망감을 겨냥해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얻는 전략, 일명 동탑 모델로 판세 뒤집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동탑 모델은 젊은 층이 많은 지역구에서 중도적 메시지로 돌풍을 일으켰던 전략을 말합니다. 네, 지난 한 주 양 후보 간 지지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것을 보이면서 구글 트렌드의 지지율이라는 단어가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1차, 2차 TV 토론 직후에 다양한 키워드들이 화제가 되면서 120원 커피, 호텔 경제학 이런 단어들이 구글 트렌드에 오르곤 했는데요. 2차 TV 토론 직후에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서로를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 측이 자신을 허위 사실로 공격했다며 고발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부정선거로 규정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후보는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선거라 표현한 거라고 주장했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전광훈 목사와의 선을 확실하게 그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가 전광훈 구속 소식에 눈물을 흘리고 또 허위 사실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서로 상대 발언의 진위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핵심 변수는 20대의 표심이 아닐까, 스윙 보터들이 어디에 투표할까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20대 남성은 뭐 김문수 또 이준석,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비율이 2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지지 강도는 낮지만 유동성은 높은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계속해서 3위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호텔 경제학입니다. 4위 키워드인 지지율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인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마지막이니만큼 후보들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호텔 경제학은 지난 2차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된 건데요. 논쟁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2017년 이재명 후보가 군산 유세에서 호텔 경제학이라는 비유를 꺼내면서 밈처럼 화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0 호텔 이야기, 호텔 경제학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조금 생소한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황을 예시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여행자가 찾아옵니다. 이 여행자가 호텔에서 묵을 방을 알아보기 위해 호텔에 100만 원을 예약을 해두고 다른 방을 돌아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호텔 주인은 그 $100를 들고 고깃집의 외상값을 갚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깃집 주인은 다시 그 돈으로 정육점에 밀린 돈을 갚고요. 그 뒤에 그 정육점 주인은 미용실의 빚을 갚고 미용실 주인은 다시 호텔 주인에게 빚을 갚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행자가 찾아와 방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이 $100를 돌려받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 마을에 실제로 돈이 유입된 건 하나도 없는데 $100 한 장이 돌면서 모두의 채무 관계가 정리된 거죠. 이걸 두고 경제는 새로운 돈이 없더라도 순환만 잘 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지역 화폐나 재정 정책의 순환과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서 이제 괴짜 경제학이다라고 해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때가 의제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타 후보를 비방하기만 하면서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죠. 경제학자 박매티어 루카스 차이제까지 언급되면서 뭔가 TV 토론이 마치 이거 경제학 퀴즈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도 들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호텔 경제학은 본래 의미를 벗어나서요. 온라인에서 패러디와 조롱이 섞인 밈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약금만 돌리면 경제가 산다는 식의 농담, 심지어는 노쇼 경제학, 예약 취소 이론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네, 결국 이 이론은 경제 이론에 대한 해석 차이를 넘어서 정치 공방의 도구로까지 사용됐습니다. 거기다가 정작 중요한 정책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특정 키워드가 만들어지면 바이럴이 되고요. 또 바이럴이 되면 밈처럼 만들어지고 또 이게 화제 검색어에 오르게 됩니다. 이번 TV 토론은 개선 주제에 맞는 의제를 이야기보다는 앞서 나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물어뜯기 공방에 불과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 키워드 보겠습니다. 꽤 직접적인 단어입니다. 손흥민 협박녀 얼굴. 이거 뭔가요? 네,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가 등장하자 온라인에선 곧바로 신상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혀 관련 없는 제3자들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오해를 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손흥민 협박녀로 알려진 사람의 얼굴을 찾겠다라는 글들이 SNS에 넘쳐 흘렀는데요. 양 씨와 닮았다는 이유로 전혀 관련 없는 여성들의 SNS 계정, 그리고 얼굴 사진들이 유포되면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신상 털기는 명예훼손죄로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고요. 이전에 엠번방 사건이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등에서도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면서 반복되어 문제죠. 전문가들은 이런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요, 법적 판단 그리고 대중 감정 사이의 괴리감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요. 무언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법이 그 잣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대중이 스스로 정의를 심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요,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토트넘 대 맨유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사생활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본업인 축구에서는요, 정말이지 역사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던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주엔 드디어 빛나는 트로피가 찾아왔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유로파 리그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도 17년 만에 우승이었죠.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3번의 메이저 대회 준우승을 걸쳤는데요. 2019년 UCL 결승, 2021년 리그컵 결승, 그리고 대표팀 소속으로 뛴 2015년 AFC 아시안컵까지 그때마다 아쉽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로파리그 우승이 더욱 감격적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이번 손흥민 선수는 주장만장을 차고 후반 22분에 교체 출전했습니다. 비록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주장의 무게감과 책임감을 보여주면서 우승의 감동을 함께했죠. 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오늘만큼은 나도 토트넘의 레전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웃었고요. 꿈이 이루어졌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로 팬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이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팀이 위기일 때 팬들의 질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온 시간들, 그 무게가 이 우승으로 모두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우승으로요, 토트넘은 이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권까지 확보하게 됐습니다. 리그 성적이 17위에 불과했던 토트넘에게는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였는데요.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는 차범근, 김동진, 이호에 이어서 옛 유로파 리그인 UEFA컵을 포함한 4번째 우승을 경험하는 한국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이젠 정말 한국 축구 역사에서도 레전드라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협박 사건의 그림자를 이렇게 빠르게 걷어내고 스스로를 증명해내서 이뤄낸 정상의 순간, 정말 값질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우승 진심으로 축하하면서요, 다음 시즌 그라운드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내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지난주 해외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을까요? 5위부터 살펴보시죠. 스콧 애덤스입니다. 이제 한국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30년 넘게 활동한 만평가죠. 네, 스콧 애덤스는 미국 직장인 풍자 만화의 전설 딜버트의 작가입니다. 원작 만화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출간됐고요. 한국에서는 조선일보에 1990년대에 수록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적인 모습도 보였고 2년 전에는 인종차별 발언까지 일삼으며 연재가 중단됐습니다. 무능력한 직원일수록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딜버트의 법칙이라는 단어까지 생길 정도로 유명한 만평가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구글 트렌드에 최근에 다시 오르게 된 이유가 있죠. 지난 19일 애덤스는 SNS를 통해 본인이 공격적인 전립선암을 투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연관 검색어에 암이라는 검색어와 함께 10만 건 이상 검색됐습니다.
네, 지난 20일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애덤스는 자신의 암이 뼈까지 전이됐다고 말하면서요. 매일매일이 악몽이고 몇 달 안에 사망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뜻밖의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애덤스에게 무엇이든 해결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를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게 애덤스는 트럼프의 정말이지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2016년 당선을 예견하기까지도 한 그런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가 암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4위 트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이렌이 노래할 때입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다면서요? 미국에서는 사이렌, 한국에서는 사이렌이 노래할 때라는 제목의 작품이 지난 22일 나왔습니다. 이 블랙 코미디 드라마는요, 5개의 에피소드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굉장한 몰입감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블랙 코미디라고 하니까요. 대세 속에서 소개드렸던 화이트 로터스 시리즈가 생각나는데요. 이 작품은 호화저택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주인공 데본이 여동생 시몬을 여동생의 해로운 상사인 미카엘라부터 구하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 과정에서 미카엘라 역을 맡은 줄리엔 무어의 연기력이 화제입니다. 줄리엔 무어는 세계 3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3관왕을 달성한 배우입니다. 이번 드라마에서도 섬세하고 깊은 연기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사람을 흘리는 그런 완벽한 연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미국 드라마가 블랙 코미디 열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블랙 코미디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작년엔 베이비 레인디어, 아기 술록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에미상 6관왕을 수상했고요. 거기다가 Murder Mindfully, 명상살인이라는 작품도 화제를 끌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평론가 제임스 포니워직은 블랙 코미디가 현대사회의 불안과 모순을 유머와 풍자로 다루면서 깊은 인상을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풍자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이 복잡할수록 진실이 농담 안에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농담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5위 키워드, 3위 키워드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짐 이르세이입니다. 이분은요, 내셔널 풋볼리그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구단주이자 CEO예요. 네, 짐 이르세이는 지난 21일 향년 6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는 잠든 사이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르세이는 풋볼 선수 출신의 구단주였는데 1997년엔 겨우 37살의 나이로 전 세계에서 최연소 구단주가 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97년 구단주이자 회장 겸 CEO로 활동을 했는데요.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거침없고 직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콜츠를 이끌고 오랜 기간 우승을 차지하는가 하면요. 2006년엔 팀에 첫 슈퍼볼 우승을 안겨주며 50년 넘게 활약했어요. 구체적으로 이르세이가 1984년부터 2024년까지 있는 동안 정규 시즌에서 316승, 294패를 기록했고요. 플레이오프에서는 13승 16패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팀의 이런 안정적인 경기력에는 이분의 지지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르세이가 콜츠의 구단주를 넘어서 인디애나폴리스의 구단주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이르세이는 인디애나폴리스를 스포츠, 축구의 도시로 이끌었는데요. 콜츠를 명실상부 최강의 팀으로 만들고 거기다 도시의 슈퍼볼 우승까지 가져왔죠. 2008년에는 인디애나폴리스의 홈 구장인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을 지으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미래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도시를 품은 구단주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아깝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르세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렇다면 팀은 이제 누가 이끌게 됩니까? 이르세이의 장녀,
칼리 이르세이 고든이 콜츠의 CEO 겸 구단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칼리는 이미 2008년부터 콜츠의 부회장 겸 구단주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자매들인 케이시 포이트, 케일렌 잭슨과 같이 구단을 운영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팀을 그리고 도시를 상징했던 구단주의 삶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끈 팀과 인디애나폴리스의 자부심은 여전히 그라운드 위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데이브 샤피로입니다. 이 무려 100만 건 넘게 검색된 것 같은데 이거 누군가요? 네, 데이브 샤피로는 42살의 미국의 음반기획사 사운드 탤런트 그룹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썸41, 파크웨이 드라이브 등 많은 록스타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연관 검색어에 비행기 충돌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네, 22일 새벽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군부대 주택단지에 개인 소유의 비행기가 추락했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객 6명이 사망했는데 그 사망자 중엔 데이브 샤피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상에 있던 사람 중엔 다행히 사망자와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 때문에 비행기가 전신에 부딪혀서 추락하게 됐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인 사망 원인, 사건 원인이 있는 건가요? 미국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공항 활주로 조명과 기상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짙은 안개 속 착륙이 매우 위험했고 이 상황이 사고로 이어진 것 같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보의 음악계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록밴드 피어스 더 베일은 샤피로가 친한 형이자 음악가들의 진정한 지원자였다고 이야기하며 슬픔을 호소했습니다. 네, 음악계 전반에 걸쳐서 정신적 지주였던 데이브 샤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팀버 울브즈 대 썬더입니다. 한국에서는 축구가 이제 지난주를 달궜다면 미국은 NBA가 정말 인기였어요. 네, 미국은 지금 프로농구에서 챔피언을 가리는 플레이오프 시즌입니다.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 서로 우승 티켓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7전 4승제로 이뤄지는 경기를 치른 뒤에는 각 지역의 최강자가 6월 5일 챔피언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토너먼트 경기의 준결승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무려 200만 건 이상 검색이 됐습니다. 팀버울브즈와 썬더는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팀들이죠? 맞습니다. 지난 25일 서부 지역의 최강자를 뽑기 위해 미네소타 팀버울브즈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3차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팀버울브즈가 썬더를 143대 101로 이기면서요, 1승을 정립했습니다. 지금까지 팀버울브즈가 2승까지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굉장히 절실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지부의 경기도 20만 건 이상이 검색되면서요. 주목받았고 26일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뉴욕 니스가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페이서스가 2대1로 결승 티켓에 한 발 앞선 상황이고요.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접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의 농구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1위가 미식축구, 2위가 농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태티스타의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 성인 중 62%가 NBA의 팬이라고 합니다. 2024년 NBA 파이널에서는요, 1,131만 명이나 시청을 하면서 굉장히 높은 지표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현재까지 ESPN 그리고 ABC 플랫폼에서 평균 488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는데요. 201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 결승전 경기 시청률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미국 농구의 챔피언을 겨루는 경기는요,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어떤 팀이 우세할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의 선택과 관심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긴 데이터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2주에도 공정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세상 속으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